그날도 어김없이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약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늘 그래왔듯 정성스레 물 한 컵까지 곁들여 건네는 손길.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날따라 그 애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약을 입에 넣는 척하고 몰래 뱉다가 그만 약을 식탁 밑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그걸 본 며느리의 눈빛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방 안 공기가 끈적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건만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숨막힐 듯 무더웠고 매미 울음소리는 바람보다 더 성가시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부채를 한참 흔들어도 식지 않는 땀은 몸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엔 괜히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는 법이지요. 며느리 소민이는 아침부터 밥상을 조용히 차리고 말도 없이 오가며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괜히 일부러 안 보는 척하는 눈빛, 접시를 책상에 놓을 때 나는 미세한 소리, 그리고 그 아이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거리감.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지나치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 수백 마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익숙한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오더니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소민이가 익숙한 약통을 손에 들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이 약은 식전에 드셔야 한다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배에 뭐 들어가기 전에 드시는 게 좋다네요. 그녀의 말은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낯설고 꺼림칙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공손했지만 그 속엔 어디선가 잘 들리는 계산된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사람의 말투는 아니었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내뱉는 대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응, 그럴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그 아이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기다렸지요. 발자국이 멀어지자 미리 준비해둔 휴지에 약을 뱉었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의식처럼. 요 며칠 그 아이가 건네는 약만 먹으면 머릿속이 자꾸 멍해졌습니다. 말하던 중 문득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고 방금 꺼낸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헷갈리곤 했습니다. 땡볕에 정신이 아찔한 건지 아니면 그 아이가 뭔가를 섞은 건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그 아이가? 그걸 분명히 하려고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머릿속이 아직 멀쩡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적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기억을 되짚고 나를 붙들었습니다. 서랍 안작은 일기장만이 지금의 저를 지키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연거푸 머리를 때렸지만 어쩐지 그 바람도 더운 기운만 퍼뜨릴 뿐이었습니다. 팔과 등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민이의 발걸음은 어쩐지 낯선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옆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 오늘도 또 하나의 사실을 적어야 했지요. 오늘도 약을 먹지 않았다. 소민이는 여전히 내 눈을 피했다. 내 안의 불안은 더 깊어졌다. 밖은 한여름인데 제 마음은 자꾸만 어두운 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햇살은 창밖에 가득했지만 저는 그 햇살을 마음으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소민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참 살가웠습니다. 말투도 정갈했고 눈치도 빠른 데다 아들에게 애교 부리는 모습도 귀엽고 다정해 보였지요. 정말로 부족함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눈 뜨면 밥상부터 차렸고 식사 후엔 저에게 물을 떠다 주며 손까지 주물러 주었죠. 주변에서도 복 받으셨어요. 요즘 저런 며느리 없어요라며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는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며 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오래 보면 편해지는지 집에 저와 며느리 단둘이 남게 되는 날이면 이상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평소엔 다정하던 아이가 아들이 나가고 나면 꼭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말수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대답은 짧아지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저 애써 듣는 척만 하는 것 같았지요. 차려주는 밥도 점점 늦어졌고 눈에 띄게 건성으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만의 기분인가 했습니다. 사람이 늘 한결같긴 어려우니까 스스로를 타이르기도 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가 내게 하는 말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이 오면 말해야겠어요. 그 아이는 자꾸 그런 식으로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말들은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상해진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 장 보러 나가 숫자 셈도 척척 해내고 동네 누구 생일인지도 다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엌에서 그 아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어머니가 점점 헷갈려 하셔.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 남편 없을 때 보면 더 심해. 그 말에 제 손에 들려있던 접시가 덜컥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다이어리를 꺼내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도 같고 눈앞이 어지러워지는 것 같기도 했지요. 그래서 낮잠을 조금 자고 일어났더니 작은 거실에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딸 정이었습니다. 오랜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쑥 찾아올 때마다 어쩐지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곤 하지요. 아가씨 오셨어요? 언니 엄마 돌보느라 고생 많아요. 이거요. 딸아이는 며느리에게 과일 바구니를 건네주며 인사했고 언제나 그랬듯 살가웠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고는 엄마 오늘따라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디 안 좋아? 딸은 늘 그렇듯 제 눈빛부터 살핍니다.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손끝도 참 따뜻했어요. 저는 얼른 딸아이의 손을 잡고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지요. 요즘 내 새언니가 조금 이상해졌어. 정희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별말도 없이 물컵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더군요. 그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민이가 주는 약을 먹고 나면 이유 없이 어지럽고 머리가 텅 빈 것처럼 멍해진다고 느꼈던 일. 요즘 자꾸 저에게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하며 제 통장이며 도장을 슬쩍 찾는 눈치를 보이던 순간들. 그리고 그 아이의 말투 속에 녹아있는 차가운 감정들까지. 정희는 한마디 말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나 다 듣고 있어. 엄마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거야. 내가 지켜볼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새언니와도 잘 지내는 딸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의심 없이 들어주고 믿어주는 건 그 아이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였지만 결국 내 편은 딸 하나뿐이었던 셈이지요. 딸은 그렇게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새언니에겐 티를 내지 않고 그렇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아들 영철이가 해외 출장을 떠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한 달 일정이라면서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녀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출국 전날까지도 소민이를 믿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 선풍기 소리만 윙윙거렸고 머리맡에 탁상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영철이가 없는 한 달 동안 소민이와 단둘이 이 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지요. 정이만 자주 와주면 좋으련만 그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직장이 바빠 자주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내 기억을 붙잡고 있는 한 누가 뭐래도 난 버티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초여름의 달빛이 흘렀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이불을 덮고 자고 싶었던 건 몸이 추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작고 차가워지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들이 출장 가고 그 다음 날 소민이가 먼저 제게 말을 걸어온 건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도 좋은데 근처에 새로 생긴 생태공원 한번 가보실래요? 산책길도 잘 되어 있다던데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시죠. 살면서 그 아이와 이런 식의 외출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방 안에서 마주치면 미소만 살짝 지을 뿐 늘 거리를 두던 그 아이가 먼저 제게 산책을 권하다니 의외였고 그만큼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제 마음도 풀리고 싶었는지 괜스레 끄덕이고 말았지요. 소민이의 차를 타고 30분쯤 갔을까요? 공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한적한 사람 그림자조차 드문 오솔길에 도착했습니다. 산책로는 길고 조용했고 산책이라기보다는 숲을 헤매는 기분이 들었지요. 요즘 이런 데가 인기래요. 사람도 없고 공기도 맑고. 그 아이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입을 지나고
나무 계단 몇 개를 올랐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앉아서 쉴까요? 저기 저 평상 괜찮아 보여요. 긴 산책길 옆에 낡은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늘은 시원했지만 이상하게 그 주변만 적막감이 심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저 차에 물을 두고 와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소민이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한 손엔 작은 크로스백, 다른 손은 텅 빈 채였습니다. 그 아이가 뭔가를 챙겨가는 것도 돌아올 준비를 하는 것도 없어 보였지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도 오랜만에 사람 손을 잡고 나온 날이었기에 모든 경계를 잠시 내려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30분 해는 천천히 기울었고 바람은 갑자기 뜨겁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상에 앉은 채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소민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엔 사람도 없고 휴대전화 신호도 희미했습니다. 공원이라고 불리던 그곳은 실상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야산 언저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그 정자 아래에서 해가 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자 그제야 나뭇잎이 서로의 팔을 스치는 소리, 풀벌레들의 얇고 가느다란 울음이 밤 공기를 찢듯 들려왔습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입술을 몇 번이고 적셔보려 애썼지만 혀끝이 말라붙고 심장은 그 소리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아, 날 여기다 두고 간 거구나. 일부러.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은 점점 싸늘해지고 팔다리의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은 조용히 죽는구나. 치욕도 억울함도 다 사라지고 그저 조용히 잊혀져 가는구나. 그런데 어디선가 달리기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이어지는 누군가의 숨가쁜 외침, 그리고 귀를 찢고 들어오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희미한 시야 속으로 사람이 몇 명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이름을 부르며 엄마 라고 울부짖었고 어떤 손이 제 어깨를 붙잡더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요? 손발이 너무 차다. 여기 담요 좀 주세요. 그 익숙한 목소리, 제 딸 정이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두 사람이 더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제 아들 영철이, 그리고 그 옆에 숨을 고르며 안절부절 못하는 소민이. 영철이는 분명 한 달간 해외 출장을 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이었습니다. 희뿌연 형광등 불빛 아래 목에 찬 산소줄이 제 얼굴에 간질거렸고 왼쪽 귀로는 그들이 나누는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침에 어머니가 방에서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 소민이는 가냘픈 목소리로 울 듯 말 듯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됐어.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 의식 돌아오신 게 다행이지. 라며 소민이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딘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소민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나가자며
이끈 사람도 소민이었고 저를 데려다 준 사람도 소민이었습니다. 물을 두고 왔다며 날 정자에 앉혀두고 떠난 후 돌아오지 않은 건 며느리 소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딸과 아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눈치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소민이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언니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엄마가 요즘 조금 그러시잖아요.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 모두가 제가 이상해졌다고 믿는 겁니다. 아니야, 난 멀쩡해 정말로. 그 애가 날 버리려 했단 말이야.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안은 말라붙고 목은 멍처럼 막혀버린 듯 했습니다. 심장 박동기 소리만이 병실에 일정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혼자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무르는 동안 제 곁을 가장 오래 지킨 사람은 다름 아닌 딸 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집에도 가지 않고 수건에 물을 묻혀 제 이마를 닦아주고 입술이 바짝 마르지 않게 물도 조금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누워있는 제 귀에 간간히 들려오던 전화벨 소리. 정희가 조용히 나가 받았다가 들어오면 새언니야, 엄마 괜찮냐고 전화 왔었어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전 그때마다 속으로 씁쓸한 웃음만 삼켰습니다. 안부를 묻는다는 그 아이가 누구보다 저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시퍼렇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창밖으로 붉게 노을이 드리워질 무렵 정희가 제 손등을 부여잡고 제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숨을 가다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너한테 내가 말해줄 게 있다. 네 새언니 소민이 말이야. 그 애가 나한테 자꾸 이상한 약을 줬어. 진짜 약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먹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아득했어. 그래서 안 먹은 약들을 침대 밑에 숨겨놨지.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끝내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여기 있잖아. 그 말이 꼭 모든 걸 다 안다는 듯 하면서도 그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겠다는 태도로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 애를 그냥 두면 안 돼. 우리 집에서 당장 내쫓아야 해. 내가 안 먹은 약, 그걸 검사해 보면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 그 애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아주 수를 쓰고 있다고. 정희야, 너라도 믿어줘야 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마침내 두 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제 머리맡에 손을 얹고 낮게 한숨을 내쉬더군요. 엄마 말 다 알겠어. 내가 언니 오빠한테 말할게. 엄마 걱정하지 마. 그 말 끝에 정희는 결심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 딸은 조심스레 웃으며 제 손을 잡았고 그 뒤로 아들 영철과 며느리 소민이의 얼굴이 문틈 사이로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며칠 가 있자.
정희가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안도했지요. 역시 내 딸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는지 며느리 표정이 안 좋더군요. 저는 그렇게 딸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제 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방부터 따뜻하게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 방 햇살이 제일 좋아. 오후엔 커튼도 열어둘게. 그 말처럼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이상하리만치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늘 제게 잘했던 아이였습니다. 바빠도 전화는 자주 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얼굴도 보여줬지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머리를 빗겨줄 때도 심지어 제 손톱을 깎아줄 때조차 그 아이의 손끝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짓 하나에 애틋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이기라도 한 것처럼요. 엄마, 이거 드셔봐요. 내가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거 기억나? 제 접시에 살이 꽉 찬 갈비 한 점을 조심스레 올려놓던 정희는 엄마,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하며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엔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괜히 울컥해진 마음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그릇을 바라보며 애써 눈가를 식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정희뿐 아니라 사위도 조용히 앉아 있었고 손주 준영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자리는 왁자지껄했을 겁니다. 준영이가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하고 제 접시에 자기 반찬도 얹어주고 사위는 장모님, 입맛은 좀 어떠세요? 하며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모두 말수가 적었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물컵을 채우고 준영이는 젓가락질만 하며 자꾸 저를 힐끔거리기만 했습니다. 그 시선들이 어딘가 조심스럽고 어딘가 죄스러워 보였습니다. 밤에는 제 이불을 2번이나 다시 펴주며 환절기에 기온이 떨어지니까 꼭 덮어야 해. 아, 그러면 감기 걸려 엄마. 여름 감기가 무서워. 하고 속삭이듯 말했지요. 정희가 방을 나간 뒤에도 저는 이불 끝을 꼭 움켜쥔 채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애는 늘 다정했지만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다정함이 오히려 저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입안에서 중얼거리다 말았지만 제 안의 불안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밥도 말도 잠자리도 모든 게 조심스러울 만큼 완벽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잘해주면 해줄수록 저는 자꾸만 며느리에게 넘어간 게 아닐까? 며느리 그것이 내 딸 정희를 홀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정희는 원래 다정했잖아. 하지만 그날 밤 잠든 줄 알았던 제 얼굴을 이불 끝자락으로 살며시 덮어주는 그 손길, 그리고 귓가에 울린 작은 목소리. 엄마, 미안해. 그 속삭임을 들은 순간 제 안의 모든 불안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정희는 나를 데리고 다시 아들 집에 데려갔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 정희와 영철, 소민, 셋이서 안방 문을 닫고 한참을 이야기하더군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들, 때로는 격해지는 숨소리,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흐느낌.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무언가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요. 문이 열리고 셋이 모두 눈이 붉어진 채 나왔습니다. 정희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짐 좀 챙길게. 정희가 제 방에서 캐리어를 꺼내 옷 몇 벌과 약통을 넣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아들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날씨도 좋은데 우리 다 같이 나들이 한번 가요. 그리곤 저는 말없이 세 사람 사이에 끼인 채 낯선 길로 향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정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아들은 운전대를 꽉 잡고 며느리는 옆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 사랑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차창 너머로 보였을 때 제 등골로 서늘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문을 열고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좀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정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다 말하지 못한 사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린 마음을 숨긴 채 입술을 꾹 깨문 채 그저 말없이 아들과 딸의 팔을 빌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앞마당에 하얀 구조물이 멀지 않은 거리에 우뚝 솟아 있었고 들숨마다 알코올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무릎이 떨리는 걸 숨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요. 뒤돌아보니 며느리 소민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오던 그 아이는 내 앞에 다가와서는 그대로 무릎을 꿇다시피 주저앉았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금만 더 잘할게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챙겨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시면 저 진짜 못 살아요. 그 울음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혼란과 후회가 뒤엉킨 음색이었고 그 모습에 정의와 영철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소민아, 아들이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 어머니는 좀 안정된 곳에서 편히 계셔야 돼. 정희도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맞아, 새언니. 이 결정 쉽지 않았어. 언니 누구보다 노력한 거 알아요. 하지만 소민이는 고개를 격하게 저으며 내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젠 진심으로 정말 잘할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직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두 눈은 간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양병원 입구 쪽에서 간호사가 나와 보호자분들 되시죠? 하고 묻는 순간 주변 공기 전체가 멈춘 것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린 마음을 숨긴 채 입술을 꽉 깨물며 아들과 딸의 손에 이끌려 요양병원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제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며 안쪽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다가왔고 형광등 불빛 아래
희뿌연 벽과 고요한 복도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영철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그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그 눈을 마주한 채 잠시 숨을 멈춘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가요. 우리 집으로 다시 갑시다. 저는 그 말을 곱씹을 겨를도 없이 그저 멍하니 아들의 손이 다시 내 어깨를 감싸는 걸 느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조심스레 꼭 잡았고 그 따뜻한 손끝에서 차마 말로 다 못한 딸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소민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은 채 자신을 더 작게 구기며 울고 있었지요. 누군가 다가가 손을 뻗으면 그 아이는 손을 뿌리칠 기세로 움츠러들 듯 보였지만 그때 정희가 조심스레 소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옆에 앉은 정희는 잠시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다가 천천히 소민이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니, 울지 마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따뜻함과 책임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소민이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흐느끼다가 결국 정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정희의 어깨에 묻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웠습니다. 그저 조용히 요양병원의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를 등지고 우리는 다시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 영철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정희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를 꽉 참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께 탄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며느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과 정희는 저를 조심스레 부축해 안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소민이는 제 이불을 다정하게 펴주고 한 손으론 제 발끝까지 덮으며 말없이 머뭇거렸습니다. 방 안에 조용함이 내려앉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머리맡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쓰던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지요. 저는 습관처럼 펴보려다 그 아래쪽에 낯선 표지에 또 다른 일기장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꺼내어 펼친 그 일기장은 처음 보는 글씨체 같기도 어디선가 익숙한 제 손글씨 같기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자 그 속엔 놀랍도록 빼곡히 적힌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소민이가 약을 챙겨줬다. 아들보다 더 내 옆을 지키는 건 이 아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신이 또 흐릿해졌다. 하지만 이 일기장은 내가 잃지 말아야 할 조각들을 담는 곳,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를 위해 내가 나에게 남기는 유일한 기록이다. 소민이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여줬다. 먹는 동안에도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맛있어요? 라고 웃는데 그 아이 웃는 얼굴 하나에 눈물이 났다. 혹시 내가 나중에 이 아이를 의심하게 될까봐, 혹시나 미워하게 될까봐. 그게 두렵다. 그럴 땐 이 일기장을 꼭 다시 펼치자. 이건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남기는 증거니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또렷하게 제 마음 깊은 곳을 찔러오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였던 건가? 혼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허망함이 온몸을 타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소민이의 얼굴이 어둠 속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지켜온 모든 시간들이 혹시 내가 놓친 진실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소민아, 저는 소민이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민이는 조심스레 제 옆에 무릎을 꿇더니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널 오해하는 나를 용서해다오. 소민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소민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처음엔 너무 속상했어요. 어머니가 정신을 놓으실 때 하시는 말씀들이 진심이 아닌 걸 알면서도 속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쓰신 일기를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아껴주신다는 걸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저 엉망이 된 얼굴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은 채 머리를 떨궜습니다. 소민아, 고맙다. 하지만 내 병이 너무나도 무섭구나. 이렇게 착한 너에게 쏟아내는 내 진심이 아닌 감정들이 너무나도 무섭구나. 소민이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짐하듯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믿을 거예요. 그 마음 변한 적 없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는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 안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믿음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후회와 고마움과 다짐이 모두 뒤섞인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창밖에선 부드러운 바람이 흘렀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참으로 귀하고 또 부끄럽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신이 또렷한 이 찰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 정신이 언제 또 희미해질지 모릅니다. 다정한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내가 했던 말, 들었던 말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그 시간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일기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소민이의 따뜻한 손길, 내 손을 꼭 쥐고 흘리던 그 아이의 눈물, 내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딸 정희의 얼굴, 그리고 내 어깨를 감싸던 아들의 묵직한 온기까지. 그 모든 것을 내 기억이 남아있는 지금 이 순간 안에 꼭꼭 눌러 담고 싶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 마음도 정신도 온전히 제 것이니까요. 죽음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라지만
기억이 흐려져 가는 이 병은 내가 내 자신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 그보다 훨씬 더 두렵습니다. 나는 내가 나로 있는 지금 이 시간이 하루하루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혹시 나중에 이 글을 다시 읽을 수 있다면 그땐 오늘의 따뜻함이 내 안에서 다시 피어나길 바라며 이 순간에도 저는 간절합니다. 제발 조금만이라도 더 정신이 온전하길, 기억이 사라지지 않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들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 봅니다.